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31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잠깐 남해 출신 시조시인 김소혜님을 소개합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진주여고 부산 가톨릭대 치기공과를 졸업하시고 1983년 현대시조와 198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하여 등단하였습니다. 시집으로는 취작꽃 영가 흔들려서 따뜻한 투승점을 찍다 망근인 줄 몰랐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 나래 시조문학상, 한국 시조시인협회상 본상, 이호우, 이영도 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조는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하철역에 걸려있는 그분의 시 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섬, 김소혜. 내게로 오실 때는 백길로 오시어요. 느닷없이 다리 놓아 쌩쌩 오지 말고요. 천천히 놓저 오던 그 다정으로 오세요.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방영되는 제 이야기, 오늘은 수에즈 운하로 갑니다.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홍해와 지중해를 서로 연결해 놓은 수로인데 최초의 운하는 BC 2000년경부터 제작되어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중단과 공사를 거듭해온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그 후 1600년대 동양으로 향하는 인도양의 희망봉 항로가 개최되면서 프랑스와 루이 14세를 위시한 많은 서구의 열강들과 아랍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항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대 이집트 왕들의 꿈이었던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수석 기사의 계산착오로 양쪽 해면의 엄청난 해표면 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몇십 년이 지난 후 1859년 이집트 주재 프랑스 무관이었던 페르디낭드 레셉스에 의하여 설계에 시공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으로 55% 지분의 돈을, 이집트 정부는 45% 지분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10년 동안 공사하여 1869년 11월에 총 연장 161km를 전 세계의 찬사와 부름 속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 도산 직전에 영국 정부 운하회사가 설립되어 공동 관리하다가 1952년 군사혁명과 더불어 1956년 7월 암델라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스에즈 운하 회사를 국유화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무력으로 운하를 강점하였다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불법 침략이란 강력한 비난을 받고 철수하였습니다. 그 후 1967년 이스라엘, 아랍의 6.1 전쟁으로 운하는 폐쇄되었다가 1973년 사다트 대통령의 시나이 반도 탈환 작전 후 운하는 이집트 관리로 들어왔고, 지금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여척이 일방으로 통과하여 한 척이 통과하는 세금은 우리 돈 약 1억 원쯤 되는데 전 세계의 물동량 약 14%가 이 운하를 통과하는 소요 시간은 약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운하 수면의 폭은 200m에 수심은 평균 20m인데 교통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꾸준한 준설 확장을 계속하여 현재 운하의 길이는 173km에 달합니다. 이 운하를 구경하려는데 지키는 군인들이 내려서 보라고 했는데도 우리 뒤에 바로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닿았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다가 저 사람들은 뭐냐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들도 내려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지구역이라 사진은 찍지 못하고 거대한 수송선이 천천히 운하를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더러 한국배가 지나갈 때 이곳을 오면 정말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운하의 항구는 홍해 쪽이 스위즈 운하이고 지중해 쪽이 포트 사이트입니다. 아호마드 함디 터널. 스에즈 운하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스에즈시 북쪽 17km 지점의 스에즈 운하를 건너는 유일한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은 197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0년 4월 30일 개통한 총 연장 4.5km의 터널인데 1.6km가 지하로 운하 아래 37m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널의 이름은 1973년 10월 전쟁에서 죽은 뛰어났던 기술 고문관 아흐마트 함디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붙여졌다 합니다. 스에즈 운하가 있는 물 밑의 터널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카이로 한국 식당 구룡관으로 갑니다. 저녁에 카이로에 닿았습니다. 칼 갈리리 시장 부근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과 무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장통에서 북적대며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번에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3번이나 들렀던 구룡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신사장님이 낸 와인으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카이로에서 내일 아침 점심만 먹으면 우리는 모든 여정이 끝이 납니다. 호텔로 들어오니 결혼식을 한다고 로비건 복독은 시끄럽고 번잡스럽습니다. 밤새 악기를 연주하며 시끄럽게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 것입니다. 그렇게 카이로의 첫날이자 마지막 밤도 저물어 갔습니다. 아랍어로 승리를 뜻하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자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헤롯 왕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 바구니에 실려 나일강을 떠내려온 모세가 빨래하는 여인에 의해 건져진 북이집트의 삼각주 어기 게지라 섬에서 나일강 왼쪽 언덕까지 뻗쳐 있으며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이집트 문명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으로 갑니다. 이집트 박물관은 많은 혼란과 역경 끝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1799년 7월에 발견된 로제타 비문의 연구가 프랑스의 석학 잔 프랑스와 샹플레옹에 의해 시작되어 그 결과가 1809년부터 1816년 사이에 18건의 책으로 발표되자 전 유럽의 강국들은 이집트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집트의 고분들과 신전들은 일대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프랑스의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 정부의 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재 유출을 막고 관리하도록 건의한 결과 1834년 이즈마일리아에서 발견된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1855년 이집트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맥스멜리안 왕자의 청으로 전량 비엔나로 가게 되어 사실상 최초의 이집트 박물관은 비엔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858년 6월 1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관 소속 연구원이었던 고고학자 아우거스트 마리에드가 이집트의 고적 관리 감독관으로 부임되면서 고대 이집트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이집트 박물관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이 박물관은 1863년 10월 나일강 수리회사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다가 1887년부터 1901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02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10만 점 이상의 5300년, 3500년 전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22년 11월에 영국의 가나봉경과 하워드 카트가 발견한 투탕카멘 왕의 유품은 발굴된 전량이 한 장소에 전시되어 세계 유일한 장소입니다. 더구나 투탕카멘 왕릉의 발굴 때는 이미 고대 이집트 왕릉과 고분들 약 900여 개가 발굴된 후이며 다른 왕들과 달리 투탕카멘은 소년 왕으로서 18세까지 불과 9년밖에 집권하지 않아 많은 학자들이 무덤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여 수색을 중단하였던 관계로 유품들이 고스란히 이집트에 남게 되었다 합니다. 카이로의 중심부에 있는 박물관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십니다. 두 번의 검색대를 통과하고 들어선 박물관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을 오는데도 볼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왕조별 시대별로 건축의 일부 각종 조상, 부조, 벽화, 공예품 등 당시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시되어 있었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황금의 관은 호화롭던 파라오의 궁정 예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수레나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굴된 의자의 장식은 너무나 섬세하고 화려해서 지금 막 손질을 끝낸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내세의 영혼이 잠들 옥체가 있어야 한다는 신앙에서 유래된 미이라의 수술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영술, 주력, 위력, 무력 등을 가졌던 자의 시체를 보관하면 그의 힘이 사후에도 머물러 있게 되어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토착신앙으로 오랜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숙련된 자들만이 미이라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피가 잘 흐르도록 돌판에 높낮이와 흐르는 구멍까지 만들어둔 완벽한 판을 보고 서 있기도 오싹오싹했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풍습은 고대 이집트나 잉카 제국 등에서 성행하였고 이집트에서는 BC 6000년경부터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호치민이나 김일성 등 공산국의 지도자들도 미이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지하에 가면 13사람의 파라오 미이라가 있는데 따로 입장료를 내야 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모두 그냥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보기를 잘 했습니다. 파피루스, 가죽 등의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 신관 문자, 히에로라티 문자, 반정 문자, 데모틱 문자 등으로 적어 18왕조 이후에 매장된 파피루스에 그려진 사자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을 아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자의 심판을 지급한 대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울의 왼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오른쪽에는 새와 깃털이 있어서
심장이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래서 새의 깃털 쪽의 저울 줄을 붙들고 심장이 더 가볍다는 사인을 보내면 그는 서방 정토에서 행복한 내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이룬 가장 모체가 되는 대형 박물관의 로제타석은 이 박물관에 있는 유일한 모조품입니다. 남의 문명을 도둑질하는 이기주의는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대형 박물관 특별전을 할 때 영국에서 가져온 조선시대 영의정 최재공의 인물하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누구의 초상화보다도 섬세한 것 같았습니다. 남의 나라 화가가 그린 작품을 가져와서 그 그림의 본고장에 와서 돈벌이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너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버트룬 위험 있고 예술적으로 절제된 결작품인 이번툴룬 모스크는 카이로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의 하나입니다. 터키 노예의 아들인 아흐메드 이븐 툴룬이 33살에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되어 와서 그는 868년 흑인과 터키인 노예 부대와 함께 권력을 빼앗고 푸스타트 현재의 구 카이로의 북동쪽에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처녀지를 나누어 주었고 이 새로운 지구를 알-카타이 봉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시리아도 정복했으며 중앙 권력에 써야 했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신의 이름을 가진 이 훌륭한 모스크 같은 건물들을 건설하는 데 썼습니다. 이번 툴룬 모스크에는 그는 새로운 자재들을 사용했고 끝이 뾰족한 아치가 등장했고 기하학적 형태로는 단순한 육각형, 마르모형, 사각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스크엔 아름다운 아케이드의 회랑들로 둘러싸인 완벽한 사각형의 넓은 안뜰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의 난간 자리가 사람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연이어져 있습니다. 덧신을 신고 회랑들을 돌아보는데 옥상의 넓은 바닥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도 올라가고 싶다니까 얼마간의 돈을 더 주면 보여준다고 했는데 곧 경찰이 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곳을 나와서 피라미드로 갑니다. 피라미드. 원래 피라미드는 복합 건물로 장래의 재전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건조물인 피라미드는 고 왕국의 전성기인 기원전 27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기원전 2690년 제4왕조의 2대 왕인 키오프스의 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일명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높이 147m, 밑변 230m, 51도 50분으로 정확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사용된 돌은 한 개의 무게가 약 2톤이나 되는 큰 돌 약 230만 개를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아마도 이 거대한 구조물의 방향일 것입니다. 각 능선은 거의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각도의 오차는 신북에서 5분밖에 벗어나 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어서 우연의 배열의 결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래 높이는 147m이지만 이 피라미드는 동지 무렵에는 80m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봄에는 그 길이가 거의 0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하여 하루의 시간을 재고 계절을 식별하고 한 해의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대에 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데 그리스의 수학자 달레스는 막대기를 수직으로 꽂아 막대기가 그림자와 일치하는 시각에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그 높이를 알아내게 했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기자의 새 피라미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피라미드는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기자에 있습니다. 기자 이외에도 제일 처음 만든 조스루 왕 시대의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 다슈르의 굴절 피라미드 등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유명한 사각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조형 기술과 인간의 미의식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도달한 정점인 기자의 피라미드가 모든 피라미드를 대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인 고대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조 시대에 만들어져 4,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과 거대한 존재 앞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고대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덤인 카프 왕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고개가 아플 정도로 허리와 목을 구부려야 합니다. 쾌쾌한 냄새도 나는 피라미드 속을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기억이 있지만 도굴꾼이 버젓이 언제 내가 다녀갔노라는 이름을 크게 써놓고 떠난 자리에는 빈 석판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세 피라미드의 크기를 보면 제1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 146.5, 현재 높이는 137.2입니다.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 143.5, 현재 높이는 136.5m이고 맹가우레 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66.5, 현재 높이는 62.0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의 경우 235만 2천 개에서 268만여 개 정도인 약 2.5톤 내지 10톤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었는데 석회암은 목갈담과 기자 남동쪽 15km 지점의 엘두르 등에서 캐내어 이용했고 화강암은 카이로 남쪽 850km 떨어진 아스완에서 나일강을 통하여 운반해 왔다 합니다. 돌을 쌓은 단층의 수는 원래 210계단이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203계단. 하루 10만여 명이 1년에 3, 4개월씩 20여 년 동안 연 인원 3억 명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로서 용도는 왕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그 표면에 있었던 돌의 17만여 개는 아랍과 터키 점령하에서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느라 벗겨갔습니다. 칼리프 알마문이 뚫은 구멍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외면의 치장이 조금 남아있는 카프레 왕 피라미드로 들어갑니다. 대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50년간 통치한 쿠프 왕은 모든 신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만을 숭배하도록 했다 합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하여 돌을 옮길 두끼를 만드는 데만도 10년이 소모되었는데 전체 길이가 1km, 폭이 18m,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14.4m였고 이 길에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을 새겨 장식하였고 길이는 90cm 이상 되는 돌로만 공사를 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상형 문자로 이 일에 동원된 일꾼들이 먹어치운 무, 양파, 마늘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액수는 1600달란트에 해당된다 합니다. 이것이 맞는 기록이라면 공사용 철제품과 노무자들의 주, 부식, 옷가지 등을 지급하는 데 먹은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되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하의 쿠프 왕의 현실은 나일강의 물을 운하로 끌어들인 물로 마치 섬처럼 만들어졌다 합니다.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는 데는 이디오피아 산의 다양한 색깔의 돌을 사용했다 합니다. 그는 쿠프 왕의 동생으로 5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카프레 왕의 아들인 맹가우레 왕은 신전을 다시 열고 노역에서 해방시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종교적인 관습을 실행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스핑크스는 교살자라는 의미와 그리스어이며 이집트어로는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핑크스가 전체가 하나의 스퀘어암으로 조각된 것으로서 주변을 골짜기 같이 깎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단을 쌓아 올라가며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스핑크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장제전의 하곡 신전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엉덩이 부분의 꼬리가 휘감긴 모습은 매우 힘차고도 우스꽝스럽습니다. 거대한 스핑크스를 보느라고 계단을 오르고 사진을 찍고 날씨가 좋아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사람 구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걸이, 앙크, 풍뎅이를 조잡스럽게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핑크스는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변의 모래에 파묻혀 있었는데 BC 1400년경 투트모스 4세가 왕자 시절 사냥 후 지쳐서 스핑크스 머리 밑에서 잠이 들었다가 스핑크스가 숨막히는 모래에서 나를 꺼내주면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뒤 모래를 치워 스핑크스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왕이 된 투트모스 4세는 스핑크스의 두 발 사이에 이 꿈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몸은 사람의 머리는 사자 사람 얼굴을 한 괴물이랍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 꿈속의 고향입니다.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아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꽃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어 단디불 쫓아서 즐기었건만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청천의 별들이 반짝일 때면 영혼의 안식처 찾아 헤매네 밤마다 그리는 그리운 고향
주님의